아니 도대체 무슨 엄청난 질환이길래 보건소에서 나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검사를 받으라고 난리인 거야? 오늘 가져온 소식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건강검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때 지방간이에요. 혹은 고지혈증이 생겼어요. 아니면 혈압이 좀 높아지셨는데 근처 병원에서 약을 먹어보는 건 어떠세요? 대사증후군 대상자신데 보건소에 오면 혈압도 재주고 혈액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몸무게도 재주겠다. 대사증후군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수 있어요. 대사증후군 많이 들어봤는데 대체 뭘까요?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과 또 정확하게 어떤 질병으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징후가 합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대사질환과 관련된 증후군이다 라고 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화면을 보시면 대사증후군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부 비만과 관련된 질환이 되겠는데요. 또한 이런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동반된다는 의미인데요. 고중성지방 혈증, 또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그 HDL 콜레스테롤, 혈관의 청소부로 불리우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한 당 대사 이상이 있는 것, 이런 각종 성인병이 복부지방과 함께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렇죠. 고혈압이 있는 분, 고지혈증이 있는 분, 또 고지혈 중에서 특히 중성지방이 높은 분, 그리고 당뇨병, 당뇨로 진단되진 않았어도 조심하셔야 돼요 라는 말을 들으셨던 분들, 특히 전당뇨라고 불리우는 분들, 포도당 내성장애라고 불리우죠. 네, 요런 게 있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만약이 핫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비만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바로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부에만 자꾸 살이 쪄요 라고 하는 복부 비만 환자들, 그리고 이제 복부에 보일 정도는 아닌데 이상하게 아랫배만 나와요, 배만 뿔뚝해요 라고 말하시는 그 마른 비만 환자들이 있어요. 내장 지방이 많은 환자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또 지방간과 이제 깊은 관련이 있지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동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지혈증 중에도 특히 중성지방, 과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 또 혈압, 그쵸? 그리고 혈당.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뭘까요? 사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면 인슐린? 많이 들어본 건데요. 당뇨 환자들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인슐린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대체 뭔가요?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이제 밥을 먹으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인슐린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반응이 점차 감소되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근육이라든가 지방세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슐린이 더 필요한데 라고 해서 결국은 더 많은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많은 인슐린이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왜 위험한가? 대사증후군을 왜 치료해야 되는가? 이것은 사실 성인병을 왜 치료해야 되는가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성인병이라고도 불리고 또 대사질환이라고도 불리는 혈압, 당뇨, 고지혈, 사실은 요산 증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 뿌리에 이렇게 열매가 달리는데 그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요산 증가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대사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적절한 식사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면서 중강도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왜 이렇게 치료를 꼭 해야 되는가? 한국인의 사망률 1위는 암이죠. 그런데 한국인의 사망률에 있어서 암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3배에서 5배까지도 높습니다. 그 외에도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당뇨는 당뇨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당뇨를 통해서 오게 될 합병증, 5년 이상 지나면 눈에 대한 합병증, 망막합병증이 오죠. 그리고 10년 이상, 15년 이상 지나면 신장합병증이 와서 투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석 병원에 가보시면 실제로 신장병 때문에 투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에 대한 합병증으로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당뇨의 가장 큰 합병증은 20년 정도 지나면 뇌혈관, 심장혈관 등 혈관이 막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대사증후군 하는데 대체 정확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뭘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ATP3 기준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남자 90cm, 여자 80cm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혈압이 정상보다 상승되어 계시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 세 번째,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은 고지혈증에 관한 부분인데요.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 고밀도 지방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5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하시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보시면 생활습관병으로 알려진 성인병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식이, 운동, 절주와 금연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시는 것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활습관을 교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 계속 유지된다든가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든가 또 고지혈증이 치료 수준 이상으로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각 질환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이런 성인병들은 잘 관리해서 2차적인 합병증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대사적인 만성관리 질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 속에서 충분한 신체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단 음식, 정제된 설탕, 그리고 고탄수화물, 그리고 고지방 시기를 피하는 것,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것, 내장 지방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